안녕하십니까. 오늘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향기인문학센터 교양인문강좌의 특강을 맡은 이현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학평론을 하는 사람이고요. 한국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천문화재단의 정책협력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왜 소설을 읽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소설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첫 번째, 디지털 온라인 시대의 양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소설 읽기와 연관되는 측면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이 시대에 왜 소설을 읽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읽기의 실제 사례로 김동인의 감자를 예로 들어 강의하겠습니다. 1944년 최초의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에 1960년대에 가정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되었는데 20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대 이상의 컴퓨터가 팔렸다고 합니다. 한 50년 정도 걸려서 컴퓨터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한편 인터넷의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199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합되어서 대중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건 대략 1990년대 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1996년이었는데 1998년인가 PC방에 가서 인터넷을 검색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갖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알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논문을 쓰려면 도서관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애플사에서 아이폰이 출시된 건 2009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일반 유선전화기 시대에서 무선 통신으로 옮겨가는 건 일반 시민 대상 서비스로 카폰을 제외하고는 삐삐가 최초였습니다. 그 이후에 CT폰, PCS폰 등으로 발전하다가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한 겁니다. 스마트폰은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화기가 아니라 휴대용 컴퓨터의 전화 기능이 합쳐진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등장한 2019년 이후에 이른바 비대면 사회활동이 불가피하게 확산되게 됩니다. 온라인 기반의 각종 서비스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텐데 정보통신 기술 덕분으로 온라인에서 업무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일상을 영위할 각종 물류와 배송, 택배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해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온라인 활동은 여전히 그 위력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결합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온라인으로 더욱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혁명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절대로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 국민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전 국민 대비 95%라는 수치는 가히 놀랄 만한 기록입니다. 젖먹이 아기나 걸음마를 시작한 꼬마라든지 아니면 아주 초고령층 노인까지 모두 포함한 전 국민 인구 대비 보급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거의 전체가 한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기록은 2012년 67.6%에서 2015년 83%로 급속히 아주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2015년만 세계 사회로 잠시 자리를 물러줬을 뿐이지 대부분 세계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보화에서는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2위는 이스라엘 88%, 네덜란드 87%, 스웨덴 86%, 호주가 8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그런 편의성을 다 따져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오늘 강의하려는 주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화기기가 아닙니다. 전화기라고 생각하면 그건 스마트폰의 대단한 그 기능을 너무 축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휴대용 컴퓨터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정말 간편한 컴퓨터인 거죠. 게다가 실시간 인터넷도 가능한 컴퓨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생각 이상으로 불편이 막심합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은 온라인이 단절되면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처럼 그 역할이 제한됩니다. 이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역으로 스마트폰은 온라인 연결, 인터넷 연결을 핵심 조건으로 하고 작동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내 손 안에서 손쉽게 소비하고 누리는 것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중에서 전철이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럴 때면 가끔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관찰할 때가 있는데요.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예외가 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도 평상시에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스마트폰으로 뭘 하세요?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검색을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또는 뉴스, SNS를 봅니다. 쇼핑도 하죠. 그러려면 열심히 또 물건을 찾아야 되고 가격 비교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합니다. 음악을 듣고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제 스마트폰이야말로 우리 일상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기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저도 가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출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다소 불편해도 감내할 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일상이 불가능해질 정도입니다. 지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다시 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초기에 비해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근미래, 즉 가까운 미래를 소재로 해서 만든 외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손에 스마트폰의 기능 일부를 이식하는 그 기술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걸 보고 꽤 그럴듯하다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온라인 콘텐츠는 시각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짐작하고 있듯이 요즘 유튜브의 영향력이 여느 언론보다 강력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실시간으로 방송도 할 수 있고 시청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위력은 여전하지만 사진 기반의 SNS인 인스타그램은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사업 홍보를 할 때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할 때에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합니다. 온라인 시각 콘텐츠라는 게 과거 몇몇 대형 방송국이 주요 생산기지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냥 개인들입니다. 만인이 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시스템이 된 거죠. 창의적인 유튜버를 미래의 꿈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시스템화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쇼츠입니다. 즉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이 바로 쇼츠인데요. 15초 내외의 짧은 영상이 메시지를 담아 보내는 것인데 흥미롭고 호기심을 촉발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포털에서도 쇼츠 서비스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 긴 건 안 보고 짧게 확인하고 자극받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맞춰서 콘텐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가 인간의 감각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그러다 보니 디지털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들이 작정하고 따져봐야 될 과제이겠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독서율의 급감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년으로 국민 독서생활 실태조사라는 걸 합니다. 작년에 조사해서 했는데요. 작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성인 독서율이 국민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성인 가운데 어떤 형태로건 1년에 한 번도 책을 안 보는 사람이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에는 56%이던 게 2021년에는 48%가 되었습니다. 2년 사이에 8%나 줄어든 거죠. 이 책의 형태로 된 모든 걸 합해서 조사한 통계인데도 그렇습니다. 이제 책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대세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학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유튜브, 인스타그램, 쇼츠가 대부분입니다. 스마트폰에 보고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정도죠. 조금 더 본격적인 영상 콘텐츠를 즐기려면 OTT 서비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라든지 왓챠, 웨이브 등을 대표로 하는 각종 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의 글자를 읽고 문장을 파악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문학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문학을 누리려면 스스로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영상은 눈에 들어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되지만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건 그렇지 않죠.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고 과거 국민교양처럼 생각되었던 세계 명작이라든지 한국 문학의 대표 소설들이라는 게 점차 그 위세를 잃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특별한 취향을 가진 독특한 사람들처럼 인식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전철 안에서 종이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한국 문학 판매량만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감소 추세는 매우 뚜렷합니다. 판매량은 한 해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K컬처의 기반이 되고 있는 한국 문학은 기초 중에 기초적인 장르입니다. 체육 경기로 치자면 이제 육상 경기 같은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영상은 감각적인 직접성에 호소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영상을 소비할 때 우리는 흘러가는 영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영상은 눈에 들어오는 직접적인 장면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이 개입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향유자가 콘텐츠 자체에 대한 성찰을 하거나 그 맥락을 생각할 틈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따라 전개되어가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요즘 그 미디어는 양방향 작용이 이제 가능하긴 하니까 때로는 영상기기의 재생을 중지시킨다거나 다시 생각해 본다거나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내용을 점검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영상을 쫓아가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걸 아주 매우 흥미있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생각할 여지도 많고 흥미롭고 아주 감성적인 대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았거든요, 저는. 근데 처음 봤을 때보다 처음 봤을 때 몰랐던 게 두 번 보니까 더욱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볼 때 놓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영상이 흘러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문자를 읽는 행위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자를 읽는 행위는 그것을 읽는 나의 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내가 더 주도적인 행위자입니다. 때로는 책을 덮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 가서 그것의 의미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즉 영상에 비해서 나의 의지가 콘텐츠 향유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완급도 조절할 수도 있고 문장들을 읽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영상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영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의 의지와 사고력이 더 많이 개입하는 건 문장을 읽는 행위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낡은 처마가 촘촘하게 이어진 골목 틈 사이로 저 멀리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가 아슴풀에 눈에 들어왔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다양한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낡은 처마라는 것도 저마다 다르게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촘촘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처마가 촘촘하게 이어진이라는 문구에서 막연히 오래된 기와집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의 동네의 처마도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는 장면이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낯설기 때문에요. 낡은이라는 말도 그 정도가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도 마찬가지죠. 대체 어느 정도 좁은지 저마다 다릅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좁은 골목을 상상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좀 넓은 곳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도 이런 기억은 다 다릅니다. 개인이 해석할 영역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문장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도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15층을 고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 40층을 고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슴풀에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것에 의존해서 글자와 문장은 내 머리에서 인식됩니다. 나의 상상력이나 기억과 정사가 여기에 이제 작동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상상하지 않으면 설령 글자를 읽는다 하더라도 의미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고민할 게 많고 생업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문장은 글자를 읽는다고 해도 그 의미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시된 문장은 간단한 내용인데도 조금 더 내용이 복잡해지면 더욱 그 머리에 안 들어오겠죠. 이렇게 간단한 문장도 그것을 이제 글자로 읽는 행위는 읽고 있는 주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작용을 요청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시고 각자 한번 내용을 상상해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문장으로 표현된 게 사진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했던 것하고 비슷하신가요?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해도 관계없고 비슷하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한 것과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로 문장을 읽고 장면을 떠올렸을 때랑 시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다른가를 느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거든요. 사진으로 보면 여러 사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아주 개별적인 사실들이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강신재라는 소설가의 젊은 느티나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의 첫 대목입니다. 재혼한 중년 부부의 그 서로 다른 자식 간에 애정이 생긴다는,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는 이야기인데도 소설로서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 첫 대목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 언제나라고는 말할 수 없다. 재혼한 아버지 쪽의 딸이 새엄마의 자식이자 이제는 오빠가 되어버린 남자에게서 느끼는 그 감성을 딸의 시선에서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딸이 사실은 이런 것과 동시에 이제 오빠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시각 효과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오빠에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는 것을 여동생이 미묘한 감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이런 후각 효과를 시각 콘텐츠처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글자로 비누 냄새라고 해도 그 비누 냄새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읽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비누 냄새의 기억은 아마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게 있어야 이 소설의 첫 대목이 확실히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한 내용이죠. 원래는 남남으로 청춘 남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이인데도 어른들의 결합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온누이가 되어버린 현실을 다룬 소설인데요. 소설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통속적이지 않으면서도 감성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예술 장르의 특성을 10분 활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의 상상력이 함께 합쳐지면서 통속적인 멜로로 빠질 수 있는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자는 상상력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원하는 걸 표현하기에 시각이나 청각, 미각, 후각 등 제한 없이 표현합니다. 무엇을 상상한다고 해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습니다.
종합하자면 영상 콘텐츠는 그 주도적인 힘이 콘텐츠에 있고 향유자가 콘텐츠에 이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이에 비해서 문자는 주도적인 힘이 그것을 읽는 독자, 인간 주체에게 있고 상대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장악력이 독자에게 더 큽니다. 소설을 읽을 때는 인간의 사유 능력이 주체적 의지를 갖고 작동하는 것에 비해서 영상을 감상할 때는 상대적으로 콘텐츠의 힘에 더 지배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매체가 장악하는 시대에 소설을 읽는 것은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사유 능력이란 상상력과 분석력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리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능력이 축적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만을 항상 시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가끔 소설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들의 사유 능력은 다릅니다. 게다가 소설을 읽는 건 재미와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에서 얻는 것과는 질이 다른 재미와 감동인데다가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보는 쇼츠와는 비길 수가 없죠. 그리고 소설의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풍부히 하다 보면 결국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고 통찰력과 함께 감성도 풍부해집니다. 공감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건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건강해야 고통 없이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음식도 이것저것 고려해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정신의 건강이 뒤따라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세상사에 휘둘리고 생각은 얕아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역시 좋은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정신의 건강, 정신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소설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소설을 많이 읽으면 정신의 힘과 근육이 키워집니다. 인생을 더욱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차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설을 더 재미있게 읽을 것인가? 물론 이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에는 이미 소설을 즐겨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시민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드리는 것이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잘 읽지 않으신다면 먼저 짧은 단편소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편소설 하나 읽는데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점차 소설 읽는 재미를 이제 그렇게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는 잘 알려진 문학상 수상작품집도 있고 한국의 대표적 단편을 모아놓은 책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책들은 모두 다 평가가 끝난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한국 문학은 더군다나 단편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단편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가진다면 소설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유명한 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여러 작가의 여러 단편들이 또 고르게 실려 있어서 그 소설을 읽으려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 모르는 말이나 용어, 역사적 사실 같은 게 나오면 검색해 보면서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외국 소설을 읽을 때면 어떤 단위들이나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컨대 마일, 무슨 파운드 이런 게 나오면 제가 도량형을 검색해서 우리가 익숙한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킬로미터라든지 이런 단위로 바꿔봅니다. 그래야 실감 있게 이제 다가오게 되거든요. 때로는 지명이 나오면 검색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곳의 풍경 사진도 한번 찾아보고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이 나오면 그것도 검색해 봅니다. 어느 때는 소설 속에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으면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실제로 그 음악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소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한자리에서 가능해진 현실이거든요. 이 아주 좋은 현실이죠. 그 다음으로는 인물의 캐릭터에 관심을 두고 읽습니다. 등장인물에 따라 캐릭터가 모두 다르니까 어느 때는 이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죠. 국민소설이라고 하는 소나기 여러분 많이 아시죠? 소년과 소녀의 캐릭터가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등장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계속 소나기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소녀의 행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소나기의 핵심은 맨 마지막 소녀가 죽을 때 소년과 함께 했던 시간에 입었던 옷 얘기를 하는 게 옷과 함께 자기를 묻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걸 통해 소녀가 소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나기에서 소년과 소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소년은 서울에서 온 아이이죠. 그리고 소녀는 말 그대로 시골 소년입니다. 만약에 둘 다 시골 소년과 소녀였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이게 시골 소년과 서울 소녀의 이야기라는 게 뭔가 다르죠. 그래서 이 관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설 전체 사건의 흐름을 조망해 보는 겁니다. 소년과 소녀가 처음 만난 뒤에 그 다음 함께 어울리고 소나기를 피하고 마지막에 소년이 어른들의 대화를 통해서 듣는 소녀의 죽음 이야기까지 쭉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이 작가가 뭘 표현하려고 했구나라는 게 이제 다가오게 되죠. 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듣는 분들께서는 무슨 공부하는 방법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소설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황소년의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의 아주 순수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풋풋한 사랑의 느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심성을 마음 한켠에 갖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언제나 아련한 기억 속에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아름답죠. 이런 감성을 황순원은 그려내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게 의외로 1953년 한국전쟁 직후입니다. 그 전쟁을 겪고 난 사람들의 그 마음이 황폐해졌을 때 작가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걸 쭉 생각하다 보면 작가의 의도가 이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김동인의 단편 그 감자의 사례로 실제 소설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감자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소설을 읽을 때 모르셔도 됩니다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소개를 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자는 1925년 일제 강점기 때 조선문단이라는 그 문예지에 실린 단편입니다. 분량도 아주 짧고요. 15분, 뭐 10분 이 정도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짧은 내용인데 복녀라는 여자의 한평생 얘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이 소설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서 2번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처음은 1968년에 소설가 김승옥이 그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메가폰을 잡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승옥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을 쓴 당시로서는 신세대의 대표적인 소설가였습니다. 여기에 윤정희, 허장강, 박노식 등 그 당시 한국 영화계의 간판 스타가 출연했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1987년에 또 한 번 만들어지는데요. 이때는 변장호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강수연, 얼마 전에 타계한 강수연 배우가 주연을 했고 김인문과 이대근이 등장합니다. 이 역시 톱스타 강수연과 변장호라는 훌륭한 감독이 메가폰을 들였으니까 한국의 주류 영화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소설가 김동인의 얼굴 사진과 당시 발간된 그 김동인 단편집인 감자의 표지 사진입니다. 이 소설집은 김동인의 이제 주요 단편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의외로 희귀본입니다. 별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감자가 이제 표제작이었던 걸로 보아서 김동인 스스로도 그 감자라는 작품을 이제 중요하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집을 낼 때 아예 제목 자체를 감자라고 이제 붙였으니까요. 자, 이제 그 소설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줄거리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녀는 농민의 딸로 태어나서 평범한 교양과 윤리 감각을 갖고 자라납니다. 작가는 평범한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편이 괜찮은 나이 많은 남자에게 거의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갑니다. 남자가 처가에게 이제 돈을 주어준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이 결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시집가서 복녀는 계속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결국 칠성문 밖 빈민굴까지 밀려나게 되는데, 여기서 칠성문이라는 것은 이 배경이 평양이거든요. 이 평양성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옛날부터 그 성 밖에 그 문 근처에는 하층민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데요. 서울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남대문도 있고 서대문, 동대문 이런 게 있는데, 그 문 근처, 문 밖에 그 특정 그 직업군이나 그 빈민들이 모여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칠성문밖 빈민굴에 그 빈민 구제 사업으로 기자묘라는 곳에 송충이 자비를 이제 가게 되거든요. 이 기자묘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송충이 자비를 가는데, 가서 복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부 여자들이 일도 안 하면서 노임은 더 많이 받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녀도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거는 바로 감독관들의 성적인 욕망을 들어주는 대신에 일을 안 하면서 품삯은 더 많이 받는 것이죠. 이때부터 복녀는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생활을 개척한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욕망과 돈에 눈을 떴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거의 복녀가 아니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감자밭으로 감자를 훔치러 갔다가, 여기서 물론 이 감자는 그 우리가 오늘날 아는 이 감자가 아니라 뭐 고구마라고들 보통 얘기하죠. 아무튼 그 감자를 훔치러 갔다가 밭주인인 중국인 왕서방한테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중국인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한국에 그 이 꽤 많은 지주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왕서방한테 걸리게 되는데, 그 왕서방은 복녀를 보고서 얼굴이 반반했던지 오히려 돈을 쥐어주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때부터 왕서방은 종종 복녀의 집으로 오거나 혹은 복녀를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이후로 복녀 부부는 빈민굴에서나마 그 넉넉한 이제 축에 들게 되는 거죠. 모두 왕서방이 복녀에게 주는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달이 나는 겁니다. 왕서방이 이제 돈 100원을 들여서 새로 이제 색시를 얻게 되는 거죠. 이 100원이라는 게 현재 가치로 이제 1원은 대략 한 5만 원 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률적으로 이게 5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뭐 이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지참금을 신부 집에 주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요즘 그 이제 말로 해서 한 5만 원 정도에서 500만 원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서방이 새로 이제 색시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왕서방이 새로 색시를 얻어서 이제 장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복녀는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서방이 새로 색시를 얻은 것에 대해서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질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결국 복녀가 낫을 들고 왕서방에 찾아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막 둘이 다투다가 결국 왕서방에게 낫을 빼앗기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힘이 약한 여자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왕서방은 사건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남편하고 의사에게 돈을 쥐어주고 복녀의 죽음을 뇌일혈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는 공동묘지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소설의 무대가 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왼편에 있는 사진은 평양의 칠성문 사진이고요. 이 오른편에 있는 흑백 사진은 일제강점기 기자묘입니다. 칠성문은 평양성의 북쪽에 있는 문이라고 하고, 이 기자묘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고대 시대에 단곤조선 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와 다시 조선을 세웠다고 전설처럼 주장되는 기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조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자라는 사람의 묘라고 이제 지칭되는 거거든요. 이 주변에 울창한 나무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평양성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숲이 많다 보니까 작품에 등장하는 이 송충이 자비가 바로 이 기자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서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68년에 개봉한 그 영화의 신문 광고와 영화 스틸컷입니다. 오른편 아래쪽이 낫을 들고 복녀가 왕서방에게 대드는 장면이죠. 그 윤정희 여자 배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87년 개봉한 그 감자의 스틸컷 장면인데요. 나이 많은 남편의 김인문이 역을 맡았고, 왕서방 역을
배우 이대근이 맡았는데 그 오른편 아래 스틸컷이 새색시를 맞아서 기뻐하는 그 왕서방의 그 모습입니다. 이제 감자를 읽고 생각해 볼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현장의 강의가 아니라서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듣는 분들이랑 토론이 이루어지면 강의 내용이 더욱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넉넉한 형편의 그 집에 시집을 간 복녀가 왜 가난해진 걸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대목을 찾아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복녀네가 가난해져서 칠성문박 빈문굴까지 전락되면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되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 인간의 운명이 가난으로 바뀌게 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경제적 상황이란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부자가 되고 가난해진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과거에 이 소설을 놓고서 일제시기 고통을 겪는 민중의 삶을 그렸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을 잘 읽다 보면 복녀가 가난하게 된 이유가 명확히 나오거든요. 소설 속에 작가는 이런 점을 뚜렷하게 쓰고 있고, 가난의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 작가가 자기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이 소설을 잘 읽어보면 가난해진 건 바로 남편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김동인은 적어도 이 소설에서는 가난과 부의 문제를 개인의 게으름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자에서 복녀가 가난하게 된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제도의 문제이거나 일제의 탄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민중의 고통을 말한다는 건 소설을 제대로 읽지 않고 말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복녀가 몸을 팔게 되는 계기와 그 순간의 마음을 한번 따져봅시다. 송충이 잡이를 나갔다가 부조리한 현실을 알게 된 이후에 복녀 역시 그 감독관의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잠깐 부끄러워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소설의 첫 대목에서 분명히 복녀는 평범한 윤리 감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몸을 파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과연 이 소설이 그런 대목을 현실과 부합되게 그려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점이 좋은 소설이냐 아니냐의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녀가 낫을 들고 왕서방한테 찾아간 행위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왕서방과 복녀는 사랑하는 관계였나요? 분명히 복녀는 남편이 있는 모습으로 그 왕서방에게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르지만 사랑하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보입니다. 그런 경우 뭐 정 아니라면 정을 통하는 사이에 사랑이 싹 텄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 왕서방과 복녀 사이에 사랑이 싹 텄다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작가가 그리려고 했다면 어떻게든 표현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소설 속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요컨대 작가는 이 왕서방과 복녀 사이 관계를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복녀와 왕서방의 관계는 계약에 의한 관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녀가 왕서방의 성적 대상이 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애정관계는 아니라는 건데, 복녀가 왕서방이 장가가는 게 아쉬웠다면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에 조금 더 큰 돈을 요구하는 게 계약 당사자로서 현명한 처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녀는 낫을 들고 왕서방을 찾아간 거죠. 이것을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현실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꾸며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죠. 그런 점에서 복녀의 행동에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건 복녀의 강렬한 캐릭터 문제입니다. 고분고분한 전통적 여성이 아니라 자기 표현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복녀 캐릭터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두 측면의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라도 소설을 더욱 면밀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녀의 캐릭터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세상의 냉정한 질서를 말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저마다 이익에 따라 돌아가는 게 세상이다. 세상은 냉정하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싶었던 거죠. 김동희는 실제 이런 면모를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다른 한편 감자가 자연주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연구자들은 자연주의니 낭만주의니 하는 서양 문예사조를 자주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서양의 문예사조를 우리 문학작품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요즘은 많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따져보면 일본의 영향이고 문예사조라는 말도 일본에서 온 것입니다. 서양의 문학에 영향을 받으면서 예전에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문학도 서양과 유사한 문학적 발전 경로를 걸어왔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 문예사조사라는 책도 내고 이런 문예사조로 문학사를 정리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문예사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동희는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게 결국 환경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평범한 윤리감각을 갖고 있던 복녀가 빈민굴이라는 인생 밑바닥에 모여 사는 동네에 가면 결국 그런 환경에 지배받아서 사람이 바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결국 환경 결정론이라는 건데요. 자연주의 문예사조의 특성이 사실 이런 환경 결정론이기도 합니다. 그 복녀는 평범한 윤리를 갖고 있던 그 여염집 여자였는데 칠성문박 빈민굴이라는 환경에 놓이면서 성격도 바뀌고 그래서 운명도 바뀌게 되었다는 게 결론 삼아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짧은 소설인데도 복녀네가 가난하게 된 이유, 복녀의 변화, 죽음도 불사하는 복녀의 행동의 근거 등등 따져보면 중요하게 생각할 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게 소설 읽기의 사례입니다.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읽기 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여러 편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시콜콜 문제를 뽑아본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한편 소설을 읽을 때 가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소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작가라고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독자의 몫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정답이 없는 것처럼 소설에도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읽는 이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게 소설인데 다만 그 해석은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작품 안에 있어야 되고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논리적이어야 돼서 그래야 타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품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논쟁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런 해석들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를 얻는 해석만이 살아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해석의 경쟁 가운데 살아남는 게 이제 이기는 건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자연과학과는 다른 인문학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우리 소설 몇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강명의 알바생 자르기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고 쟁점이 많은 소설입니다. 맨 왼편에 있는 산재들이라는 그 소설집에 실려 있는데 이 알바생 자르기라는 건 말 그대로 일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알바생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을 결국은 잘라내는 내용인데 이게 문제는 그 선악의 구도가 아닙니다. 이 알바생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이고 이 알바생을 바라보는 일종의 여기에서는 이제 그 화자거든요. 이 화자도 굉장히 그 알바생을 잘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을 이제 잘라내게 되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알바생이 굉장히 아주 성실하고 이 자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 사실은 현실은 되게 단순하겠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알바생한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이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쟁점적으로 그린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산자들이라는 소설집 자체가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라서 최근 우리나라 소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용준의 선릉산책이라는 소설집인데요. 이 선릉산책은 그 상도 받은 작품이거든요. 요 작품이 이제
작품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정영준이라는 그 소설가는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꾼인데, 제가 이제 이건 일종의 그 스포일러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선릉산책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그 재미있고 아련하게 읽힙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게 오늘날의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 현실 혹은 어떤 개인의 문제들이랑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뭐가 제가 한마디만 해도 스포일러 같아서 말씀드리기 이제 어려운 점을 양해해 드리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은 이제 또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SF 시대를 연 그 상징적인 작가인 김초엽입니다. 이 우리나라 문학은 이 SF가 굉장히 낯선 영역이거든요. 우리나라 문학에 SF가 없었던 건 아닌데, 우리나라 한국 문학은 SF가 결코 이렇게 다른 문학 작품에 비해서, 다른 문학 작품 세계 문학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데, SF 작품은 상대적으로 숫자도 작고 다른 그 세계 SF 대표작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중이 적었었는데요. 이 김초엽에 이르러서 이 김초엽의 SF 작품을 읽다 보면, 아, 이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에 이제 이르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김초엽은 한국 문학에서 SF를 새로운 시대로 이끈 아주 대단한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젊은 작가인데요. 30대 초반이고 등단할 땐 20대였습니다. 이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이 SF 작품집, 이 작품집도 오늘날 한국 문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실감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유튜브나 쇼츠나 각종 시각 영상 매체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각 영상 매체 자체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을 얼마나 깊이 있게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시각 매체보다는 글자로 된 텍스트 가운데에서도 소설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한테 깊이 있게 생각할 것들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대에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근육이 더 튼튼해져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이 강의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소설을 좀 찾아 읽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